자, 오늘 좀 정리를 할 거는 교과서 정리에서 우리가 2단원이죠. 지금 2단원의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요 단원에서 첫 번째 주제에 우리가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지리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리를 우리가 크게 보면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여기서 기후적인 면 요거 얘기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형적인 면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그냥 놓치기 쉬웠던 부분에서 기후가 뭔지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선배들도 기후가 뭔지 몰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에 물어보면 그냥 온대 기후, 우리나라는 중위도예요. 아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고등학교 와서 가장 약한 부분이 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리 쪽도 중요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리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한국지리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야 되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지리 파트도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배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라고 나오는데, 역시나 이제 권리라는 부분이 나오면 어디로 접근해야 되냐면 법이죠. 우리 법. 그다음에 사회죠. 그럼 이 영역으로 간다면 우리는 정치와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문화 여기로 연결시켜서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나 우리는 윤리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윤리는 저번 시간에도 똑같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생윤이라든가 또 윤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역시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환경 문제 발생에 대한 것들은 윤리가 나올 수 있고, 노력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일반 사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섞여져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럼 시험을 쳐야 되는 과목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사회에 있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통합사회에 대한 문제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거나 훨씬 더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학교 시험은 전혀 다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통합사회 개념을 가르치는 거고 상위 유형의 객관식 문제를 낸다면 저는 한국지리라든가 아니면 세계지리, 그다음에 윤리적인 부분에서 낸다면 윤리는 생윤과 윤사의 수준의 그리고 법과 정치, 일반 사회 쪽이 낸다면 정치와 법이라든가 사회문화에 대한 포인트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좀 섭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객관식에 한해서입니다. 객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출제를 내는 이유는 개념은 유사해요. 전부 다. 근데 심화돼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 때 그 문제들을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통합사회 수준에서 머물러서 사회는 너무 쉬운 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결국은 2학년 3학년 갔을 때 오히려 퇴보되는 그리고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미리미리 좀 보고 준비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난이도를 좀 준다는 사실.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 색깔이 안 나오네. 파란색이라. 빨간색으로 볼까요? 우리는 결국은 자연환경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을 파괴시켜서 인간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거꾸로 생태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람이 자연과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느냐. 물론 우리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근데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실제로 EBS 수업에서 우리가 기본 개념들을 쭉 배워왔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자, 주변을 둘러보면 지형, 지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형이라든가 기후를 극복한다? 많은 인간의 기술로 극복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형적 제약을 받는 인간의 한계점이 많다는 얘기.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 가면은 강북과 강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이 이북하고 이남이란 뜻인데 이 명칭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강이라고 하는 지형적 제약 때문에 강남과 강북이 지역적으로 서로 고립돼 있어요. 거리가 멀지 않은데 강을 건너야 된다. 대교를 건너고 철도를 통해 지하철을 통해서도 철교를 건너야 되는 이 부분에서 지형적 제약을 아직까지도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강남은 강남에, 강북은 강북에서 생활권이나 학습권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서울에 인구가 많지만 그 강 하나를 두고 대교를 건널 때 엄청나게 교통 지옥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혹시나 경험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우리가 파괴하고 극복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교과서를 봐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연환경이 인간, 자 봅시다. 주제를 배울 때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근데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연환경의 이런 제약에서 어떤 식으로 인간이 살아갔는데 최근에는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바뀐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 별표를 쳐봅시다. 자, 그리고 학습 요소에서 자연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 지형, 의복, 음식, 가옥. 요거를 우리는 의식주라 하죠. 의식주. 우리가 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뭐에서? 기후적이나 지형적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책에서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기후부터 나와요. 기후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밑에서 포인트만 잡읍시다. 자, 기후라고 하면은 선생님도 수업을 했고 근데 EBS에서 지금 수업을 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지리에 대한 표시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범 선생님은 법 쪽, 일반사회 쪽 전공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사회에서 강의할 때 이게 좀 지리 파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강의에서 지리의 이제 개념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이제 자연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심화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리 영역이 EBS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 강의, 그 다음에 이런 교과서에서 좀 찾아보고 가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기후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했죠. 여기서 대답을 나는 항상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듣고 모르는 거는 앞에서 물어보고 하고 싶은데 얼마나 알고 있을지, 얼마나 이런 수업이나 정리를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기후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잠깐 써보면 일정 지역이에요.
키워드만 좀 쓰겠습니다. 대략 오랜 기간인데 약 30년 정도를 지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30년 정도. 그 다음에 대기의 평균 상태. 그래서 일정 지역에 30년 정도에 걸쳐서 대기의 평균치가 나오게 되면 이런 거를 온대기후 아니면 우리나라는 냉점 온대기후, 열대기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 나오죠. 위도, 해발고도, 수력 분포 등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요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설명은 다 했죠. 너무 깊이 가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놓을 필요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후 요인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위도죠. 위도 지금 여기 나오죠.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와 한대로 나눠지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위도에 따라서 태양을 받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 그래서 밑에 보면 결국은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를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어떤 거냐면 시험에 사진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열대기후 지역에서 보면 역시나 뭐 포인트가 나와요. 1년 내내 기온이 높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열대 지역은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사량이 많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일사량이 많아서 연중 기온이 높다라는 사실. 그래서 연간 계속적으로 30도에 육박하는. 그래서 우리는 열대 기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한대 제일 가장 추울 때를 얘기하거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 되는 지역을 우리는 열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쾌펜에 의해 가지고 기후대가 형성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연중 평균 18도라는 얘기는 평균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를 같이 하더라도 18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덥겠죠. 상당히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다음 가옥의 구조는 단순하고 개방적이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도록 창문을 크게 만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남부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살면서 가장 좋고 행복했던 게 뭐냐면 겨울이 너무 따뜻한 거야. 여기는 남해 지역도 따뜻하고 제가 살고 있는 창원 진해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추운 지역에 조금이나마 추운 지역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눈이 와서 좋아요. 그다음에 저는 쌀쌀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되면 여기 남학생 중에 군대로 가면은 저 최전방 경기도 북부로 갈 텐데 아니면 강원도 북부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춥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개방적인 구조. 그래서 우리 남부지방에 보면은 개방적 우리 주거 뭐 있습니까? 대청마루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통풍이 잘 되도록 여름철엔 덥기 때문에 창문을 크게 만드는 경향.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지방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열대 지역의 이런 가옥은 좀 다르죠. 당연히 우리보다. 이 지붕이 경사가 있어요. 지붕이 경사지는 이유는 항상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대답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경사진 이유는 빗물이 빠르게 내려가길 원하는 부분. 그래서 빠르게 빗물이 흘러 내려가도록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지었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지도에서 보면 띄어져 있어요. 지금 지면에서부터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고상가옥이라고 하는데 이 고상가옥이죠. 이유가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린 배웠으니까 입에서 배웠으니까 너무 깊이 안 갈게요. 자,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왜 정글의 법칙 보면 밑에 막 개미라든가 거미 막 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 힘들다 하잖아요. 이런 해충을 피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혈을 막기 위한 요런 피하기 위한 요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동식 경작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동식 경작에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태워가지고 지력을 땅에다가 준 다음에 그걸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왜? 척박하니까. 왜 그러냐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양분이 전부 다 씻겨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식 화전이라고 하면 불을 태워서 그 나무의 재를 활용해서 농업을 한 다음에 그 지력이 다 소모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역은 나무가 다시 자라겠죠.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 방식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펜을 좀 바꿔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이제 전통 방식의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자 수업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플랜테이션이라는 거. 플랜테이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플랜테이션이 이 열대 지역에 된 이유는 식민지의 식민지 농업이라고 합니다. 식민지의 시기에 선진국에는 기술이 있었죠. 선진국의 기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한 30년 이상을 일제 강점기에 있었는데 그런 식민지 속에서 선진국의 여기는 기술을 원주민의 노동력 역을 플러스 시켜서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시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수확하는 작물들이 어떤 거 있냐면 바나나,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인애플,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은 거 커피,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자리가 잡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지금 델몬트라고 하는 큰 다국적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국적 기업에 우리가 돈의 식민지가 아직까지도 코스타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멕시코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열대 지역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끊고 나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카사바하고 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사진이에요. 자, 카사바 얌같이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구황작물. 그러면 구황작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뭐냐면 감자 같은 거예요. 자, 양분을 많이 가둘 수 없는데 땅속에 가둬져 있는 이런 식량작물들이 있다. 왜냐하면 벼라든가 우리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지. 열대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자, 카사바 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대 과일 먹는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원주민들을 보면 덥고 강수량이 많아 간편한 옷을 입는다. 옆에 옷 나오죠. 그래서 왜 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보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 옷을 벗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습하기 때문이에요. 습하다. 습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름철에 이렇게 긴팔 입고 하면 땀이 줄줄 납니다. 그러니까 습하고 더우면 사람이 불쾌질 수가 높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옷을 좀 개방적으로 벗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대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의 수업 시간에 설명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것들을 교과서에다가 차분히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과서보다는 노트에다가 개념 정리를 좀 해서 시험 때는 이제 외워서 할 수 있도록 좀 해봅시다. 나머지 이제 열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수업에 넘어가면 우리가 온대 지역이랑 냉대 지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